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먼저는 태오복희시에 선천 8개, 소성 8개가 있어가지고 후천 8개, 문흥 소성 8개를 더한 대성회를 만드는 그 완성된 주역 64개, 이 64개가 이 자연 삼라만상 우주에 만물을 다 덮고 있다는 거. 다 이 어떤 적응을 하면 그 이치가 다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참 신비하죠. 네. 이치를 깨달아 후천 8개를 지으시고 64개를 여기서 이치를 뭘 깨달지 문화님께서 이제 그 후천 8개들을 만들어서 소성 8개 앞서 말했듯이 태오복시 소성 8개 선천도하고 문왕 그 소성 8개 후천도를 한테 합쳐서 이치를 깨달았던 제자들 후천 8개를 지으시고 64개를 완성해서 이래서 이제 괴사를 부여하셨다. 베풀 부자입니다. 이게 낼필 부자를 베풀 부자, 베풀었다. 참조한 문헌은 괴사상전 제2장 가면 이제 여기 임의에 대한 부여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관상괴사원 주공 문왕의 관상괴사원이라는 것은 이제 있는데 문왕의 셋째 아드님 대신 이제 그 주공님께서 주에게 이제 그 효서를 부여하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참조문헌에는 괴사상전 8장에 가면 관기회통 그 회통을 보고 이건 공자님이 이제 주역 그 경문에 10익을 찬전 도울 찬자죠. 차례해서 이제 완성했다,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공자님 문헌전이라는 것이 건괴하고 고건괴 두 군데에 문헌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건괴의 문헌전은 각 효마다 그 건괴가 이제 순서가 왜 되냐면 맨 먼저 건괴, 건자 하늘 건자로 괴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괴사를 짓는데 괴사가 원형 이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사지,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이제 효사, 그 다음에 상활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건괴는 각 그 괴사에도 원자에도 해설을 6번, 형자에는 4번, 이자에는 4번, 정자에도 4번, 이렇게 이제 각 효마다, 각 글자마다 해설해 놓고, 효에 와서는 초구에 6번, 구이에 6번, 구삼에 6번, 구사에 6번, 구호에 6번, 상구에 6번, 전부 6번씩 부원 설명을 공자님 해 놓으셨어요. 그 부원 설명을 주면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 경문에 10익이라는, 이 10익이라는 이거 없으면 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익이라는 것이 여십자 나래 익자를 썼다고요. 왜 나래 익자를 썼냐면 더 그 추역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넓히 넣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10익. 그래서 집대성 했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문은 이걸 꼭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 그럼 왜 봐야 되냐? 이 12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대충 앞을 이렇게 지금 길을 이끌고 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야 됩니다. 12개에 대하여 했다면, 공자님께서는 주역에 자신의 사상과 경륜을 다 해설한 12의 그 글을 남기시고 전하여 수리불자리게 하셨다. 이제 수리불자리가 무슨 말이냐면 태오복희씨, 문왕님, 주공님 이 세 성인께서 해놓으신 글을 감히 내가 그걸 제쳐놓고 다시 이거다 하고 글을 지울 수는 없다. 창작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앞 세 성인께서 해놓으신데 어떤 부분에 말이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해설은 아는 데까지 할 수 있지만 수리불자이라는 거 창작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위에 보시면 공자님이 너무 겸손하신 말씀 같죠. 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단사를 하는 괴를 판단하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단사락했단 말이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단사락하는 괴를 판단할 때 설명한 것을 단사락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단사와 대상, 그 다음에 또 괴상과 소상, 그 효상, 이렇게 괴의 모든 상과 효의 상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시비가 안에 있다. 시비가 안에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괴, 문헌적, 중천근괴를 거듭 설명한 것. 네 번째는 곤괴를 또 문헌적으로서 거듭, 곤괴를 거듭 설명한 것. 다섯 번째는 또 이제 괴사상전. 이건 모든 이제 그 괴의 본체적 그 설명을 한 것. 여섯 번째 괴사하전은 괴의 모든 실전적 해설 한 것.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모든 설괴전, 또 팔괴에 대한 성질. 팔괴 가면 이제 1건전, 2택택, 3유, 4인데 5선풍, 6감수, 중간도 8권지, 요 8괴를 말합니다. 요 8개의 근원을 설명한 겁니다. 그 성질과 변화작용을 설명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12기를 하는 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저 12기에 대한 것을, 주역의 이제 맨 끝에 강의 끝부분에 가서는, 그 핵심적인 것을 별도로 이제 그 기록화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서 말 중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놔 본다면은, 맨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하신, 드린 말씀 중에, 하도가 그 황나에서 용마라는 물체에서 나왔다. 그래서 배에 무늬가 30개 있고 등에 무늬가 25개 있어서 배에 있는 것은 음을 표시했고 등에 있는 양을 표시했다. 이런 말로 지금 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아도 이걸 딱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거기 기본이거든요. 이제 숫자를 만드는 원 기본이 숫자가 먼저 형성이 되어가지고 1, 3, 5는 국어 양의 대표요, 2, 4는 음이 대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거에서부터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또 이 교재를 바꿔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또 역시 12개 한 부분, 서괴 상전, 또 상경 30개 순서 설명한 거, 또 이제 이 서괴 하전은 하경 34개를 순서대로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잡괴제는 64개의 이 진행과 또 반대 방향과 이것을 순과 역으로 비연하여 이제 설명한 것. 요거까지 이뤄가지고 이제 12기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괴사전 가면 괴사상전, 괴사하전, 설괴상전, 설괴하전, 잡괴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을 말하자면 이제 어떤 순서적으로 해설을 해야 될 때 그 체계를 알아야 뭘 먼저 봐야 되는가, 뭘 먼저 보고 어느 걸 뒤에 봐야 되는가 이런 순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오. 참고문은 12기란 상하에 8방을 더한 10방을 의미하며 두루. 그럼 여기서 12를 하는 건 무슨 사방에다 8방에다 2방 되는 동서남북 4방이죠. 여기다 간방 4개 더했죠. 그럼 8방이죠. 하늘 하나 땅 하나. 이래서 12기라 하는 그런 말로 붙였다 이 말입니다. 네. 8방을 더한 10방을 의미하며 무슨 두루 통한다는 뜻이 된다. 공자님께서 주역의 12, 11개를 자신의 사성과 경륜을 두었다고 한다. 공자님께서는 위편 3절을 말하는 것은 여거의 심취와 또한 대가 없이 중천, 5회 중천을 시대를 넘어 이제 이런 말들 사시는 거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어에 가면은 공자님이 이 주역과 연관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 가소년하여 52학력이니 52학력이면 가이무대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학자분들이 해설이 참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주역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보셔가지고 책
이렇게 매는 끈이 가죽끈인데 가죽끈이 떨어져가지고 세 번이나 떨어졌다. 이래 말하거든요. 물론 그래 해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위편삼절이라고 했으니까 위편 가죽끈으로 책을 맸는데 세 번 끊어졌다. 이래 말을 했으니 그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연무시독 말하자면은 자수시는 때도 잊으시고 주무시는 잠도 잊으시고 그게 주역에 심취가 돼서 많은 책을 많은 그 주역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셨다. 이 말에 그쳐야 되는 소리를 위편 3절 하니까 뭐 가죽끈이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 따라서 글로빼 글 읽는 사람 따라서 그 사람 깜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논어의 맨 첫머리에 논어 말하자면 논어 서문장 격이 됩니다. 논어 서설이거든요. 논어 서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노자님 하잖아요. 노자님이 주나라 분이거든요. 근데 공자님은 노나라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나라하고 노나라하고는 좀 그 내용이 다르죠. 다른데 이 공자님이 주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노자님을 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었습니다. 근데 뭘 물었다고 하느냐 하면은 공자님이 주나라에 가서 노자님한테 예를 물었다. 이렇게 예를 물었다. 예를 배웠다. 이렇게들 모두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바로 뭐냐. 삼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칩시다. 막내는 10살 먹고, 둘째 놈은 20살 먹고, 장남은 30살 먹고, 아버지가 계신 데 들어와서 인사하는 법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살 먹은 막내에 들어와서, 아버지, 아침 잡수 있어.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둘째 놈은 들어와서는, 아버지, 아침 잡수 있어. 첫째 놈하고, 막내하고 둘째 별 차이가 없어요. 장남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영 다릅니다, 이제. 어제 편찮았습니까? 방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밥 잡수로 가입시다, 오입 잡수를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응당 아버지는 잡수로 가신다. 그러나, 내 도리로서 물어볼 말은, 내 나이에 맞는 말, 아침 잡수를 가입시다 하는 말은 그 나이에 안 맞는 말이라.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나라를 공연히 방문하셨는데 물었어요. 뭘 물었겠어요? 그 나라의 국법질서, 사문질서, 이 나라에는 국법질서가 어떠하고 이거 당연히 물어볼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사문풍속은 어떠하고 말하자면 글, 도덕, 이 풍속은 어떠소? 이거는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를 방문하면은 비단 공자 성인뿐 아니라 어느 성인이라 다 묻게 되어 있는 하나의 그게 말하자면 절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나라의 노자님한테 가서 예를 배웠다, 예를 물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학문의 폭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소리를 시시콜콜하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드문드문 요점만 지금 말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왜 12기라 하는 말을 했을까? 그럼 세를 어떻게 셌다? 이유를 대해놨거든. 이것을 읽어보면 해서 이 내용을 알차게 알고 있음을 해서 주역 기초를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걸 저거 내가 아는 이렇게 덤벙덤벙 넘어가 보면 주역의 기초가 부실해서 이 본문에 들어가서 해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자님의 모든 사상을 주역에다 비쳤다. 그러니까 주역이 언제 심오하니까 그러니까 사상을 비춰본 거죠. 그러니까 해놨지 않습니까?
후생시대에 이제 맞을 것인가 해서 이문점이 엎드려 있단 말이야. 이문점. 논어에 보면은 논어 술장편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리가 아닙니까? 가수년하여 50이 학력이면 가이무 대궐이라 하는 이 말이 이 후일에 가서 이거는 이 말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가이무 대궐이라 여기까지 했지만 100년 후에 진시황이 분시서 갱유생한 이 말은 공자님 하신 말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 문헌을 짠 사람이 이거는 자기의 그 어떤 그 술책을 한 말이에요. 100년 후에 진시황이와 나와가지고 이 분시서하고 갱유서하기 참말을 얘기해가지고 주역책을 점서 형태로 만들어낸 절대 거짓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 밑에 요거 하면 주역을 점서 형태로 하여서 후세에 전하였다고 한다 하는 이 말은 공자님이 하는 게 절대 성인이 이런 짓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런 말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저희들을 보다가 한 10여 년 앞서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이 주역에는 참 일가견이 있다 하는 이런 분인데 저 충청도 사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일에 유일남하여 이바당 관상에 하고 조로적 사고평대하리라 하는 말로 공자님이 그런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후일에 유일남하는 누구를 전주는 소리냐 하면은 신나라 시황을 전주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유일남하 이바당 관상에 하는 무슨 소리냐 공자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에 공자님이 쓰시던 유품을 거기다 이제 진열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공자님 생전에 예언을 했다. 이 글 배운 사람의 그 글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은 그 말이 그렇겠지. 고등학교에 그렇겠지. 그러나 대학에도 그렇겠지. 그러나 교수진에 가면 그 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만 잊혀야 됩니다. 왜냐? 성인에 대한 모든 유희, 말하자면 하신 행세,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왜? 후세인들이 남겨놓은 그 당시에 글이 있으니까. 성인은 절대 결정사를 안 씁니다. 결정사. 그러면, 후일에 유일남하여 이바당 관상회하고 조로적 사고평대하라 한 이 말은 사고평대하리라 하는 이 말은 결정사거든. 그러니 그래 죽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사고평대를 한데 와서 조로적 하는 건 죽는단 말이거든요. 성인은 절대 그런 결정사를 안 씁니다. 그 예를 하나 드자면은 우리 주에 가면은 수지빗개라는 하는 괴가 있어요. 수지빗개라는 괴에 6.3회가 뭐렇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비지비인이라. 비지비인. 이거는 효사를 주공께서 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자님 그 효사를 해설하시는 상말에는 비지비인이 불역상호와 과연 비지비인이라는 게 나쁘지 않겠는가? 나쁘다. 이렇게 결정을 절대 결정사를 안 씁니다. 성인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단적은 결정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나라 시황이 분시서하고 갱유생한다. 참말로 올 것을 예견했다. 이거는 글 짓는 사람이 아주 짧게 부르는 소리. 짧게 부르는 소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또 교재를 바꿔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주역의 구성에 대한 모든 그 주역의 경문은 이 12 아래 이제 다음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12개에 달렸다. 그러니까 주역에 대한 내용의 심오한 그 깊이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후세인으로서 회사전이라는 공자님의 그 독특한 해설법이 없었다면은 감히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근사치까지도 말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이 시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예. 교재를 바꿔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어휘는 절대 결정사를 안 쓰신다는 것을 어느 문을 통해 보더라도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주역 같은 데에 해놓은 말씀을 보면은 결정사가 없고 전부 호화. 이 호화를 하면 어디까지나 이 반어거든요. 결정적인 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께서는 결정사를 안 쓰시는데 지금 이 교재의 일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님께서 100년 후에 진나라 시왕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말하자면 분시서 갱유생을 할 거다. 책을 불사르고 또 예를 들어서 선비를 생매장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견하셨던 그 말은 절대 공자님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참 아까운 것이 왜 아까우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논어의 위서가 참 많다. 위에 들어보면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왜냐 그 논어라는 책 내에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부언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까지 없으면 두 번은 있는 그런 문장이 참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를 봐지지만은 이렇게 그 왜곡된 말, 참 왜곡된 소리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자, 이래서 주역은 상경 30개는 건계에서 중휘화계까지가 중휘화계가 2위화까지고 그 다음에 하경은 34경은 택산 함께로부터 화수미제까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괴사 3경 12장 그 다음에 또 이제 괴사 하전 12장 설계전 11장 그 석계전 상전 석계전 하전 잡계전 이렇게 해서 총 10익이라 이런 말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요것이 이 주역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읽어보시거든요. 그냥 본문에 들어서 건계 배우고 공계 배우고 이거 배워봐 참 무의미합니다. 그 꼭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문은 주역의 사상은 바로 주역 시대의 이제 주역의 시대적 배경이다. 그 주역의 사상은 주역의 시대적, 그 당시의 시대, 당시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흥했다가 패망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주나라의 그 왕도 정치의 하나의 뭐 말하자면 그 발상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나라가 우주에서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사실 뭐냐면 도덕을 근본으로 한 정치였거든요. 그 사람 도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도덕에는 인의 사상이거든요. 인의 사상. 인의 사상은 그냥 사람이 그 천성의 본질을 화한 것이 인이거든. 그래 인이 더 화하면 덕이거든요. 덕이 더한 것이 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에서부터 이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주역에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예가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예를 본다면은 이 주역 사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서경을 통해서 보면 서경 요전장에 보면은 그 여임금께서 그 화씨라는 분을 시기 가지고 일기를 점치라고 했거든요. 점을. 그런데 점이라는 것이 결국 역과 연과의 대가 점이 나오거든요. 역과 연과의 대 가지고. 그리고 화씨를 보고 한 해의 그 상사일, 언제나 그의 상사일, 그래 음력으로 정월 초사날 되죠. 초사날 1년 그 기상을 점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씨를 보고. 그러면 요임금 시대니까네 뭐 주나라 이보다 훨씬 더 역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 그 후전에 말하자면은 앞서 말은 항원주 3대 이전에부터만 역은 있었는 거라. 그래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주나라 사상. 여기는 이제 그 주역의 배경이 주나라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많이 이제 이 주역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은나라 만려 당시 서방의 제후, 여기서 이제 서백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제후지요. 문왕님께서 당시 첫 이제 벼슬 자리가 제후 벼슬 때 말이죠. 문왕이 큰 덕을 가지시고
선정을 베풀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문학, 이건 뭐 다 아시는 일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는 얘기죠. 폭걸주로 인해가지고, 이제 주나라 마지막 임금, 그래서 이제 주왕께서, 폭정을 하실 때에 문학은 이제 다시 이제 선정을 베푸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앞서 말한 이 서백, 이 서백을 하는 데서 이제 제후벼설 아닙니까? 제후벼설로 서 있을 때에 많은, 이제 민심을, 이 문학에게 많이 이제 그 민심이 발견됐단 말이죠. 민심들이 문학의 군자다운 위험하고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5천년 그때 시대 얘기를 어떠한 위정자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과연 이 추역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비춰졌는가 이거 알자 하는 것이지 뭐 당시 뭐 시대적인 배경 알아가 뭐겠어요? 한 거예요. 모두 이제 이거 이제 문학님의 그 역경 고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추역을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려 하다 보니 앞서서 이제 그 문학님에 대한 당시의 그 처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잠깐 소개된 말이죠. 세난 굴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주 세상에 어지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폭걸 주 때문에 어지러웠지만 그 굴하지 않고 이 주역에 대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역 64개의 회사를 창작하시고 누가 주공께서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384의 효사는 주공님이 창작하시고 64개는 문학님이 창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든 주역이 우리 인류에 남겨져서 전해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 나타나는 모든 사상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제 뭐 대사 상자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역유 태극하니 시생양이요 뭐 야생양이 양이하니 뭐 사상하니 팔개요 뭐 이런 말 나오죠. 나오는데 그런 말은 다 뭐 후에 다 알 수 있는 말이고 여기에서 요점 배울 거는 이제 앞서 괴의 형상을 가지고 집을 만들게 되었다. 괴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만들고 농소를 짓게 된 그런 원인이 있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추역의 묘미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할 일이지만은 그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는 별로 역과 연관되는 말이 아니니까 요점만 따가지고 지금 이제 대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교재를 바꿔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은 주나라 때의 문학님의 64개 원성과 또 문학님의 아드님 되시는 주공님께서 이제 384의 효사와 또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흘러가지고 공자님 시대에 오셔가지고 공자님께서 주역 학문에 대한 그 깊이를 아시고 12기라는 부원된 설명된 그 용어가 바로 괴사전이라는 거.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계 이런 건 다 앞으로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는 문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요점마다 이제 주역을 처음 대하시는 분에게 기초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역을 처음 대하시는 분은 기초를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양이생 사상하고 양이가 네 가지의 모양을 형상을 놓고 양이라 두 양자 거동이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양이라고 하냐? 음과 양 이걸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맨 먼저 뭘 하냐? 네 가지 형상을 낳고 그러면 네 가지 형상이 뭐냐?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사상이거든요. 사상을 만들고 이 말입니다. 낳고. 그 다음에 사상의 8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8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드냐? 8개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의 오선, 동주값으로 치간 8권지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원형이정. 이 원형이정을 하는 것이 주역, 64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원형이정을 하는 것은 주역의
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고 이것이 64괴 384요의 한 군데도 이 원형 이정이 끼쳐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다 끼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맨 먼저 이제 원형 이정 말한단 말이에요. 원형 이정은 중천극의 괴사요 해서 중천극의 괴사. 그 괴사가 그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말이 번외의 요 네 가지 말이 주역 64개, 384요에 전부 흩어져 그거 다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생명체에는 태극이라는 게 들어있죠. 태극. 또 생명체에 다 오행이라는 게 다 들어있죠. 오행. 이 분류되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다 태극이 하나 가고 또 오행이 가고 분류되면 다 분류된 그 영역 안에 다 태극과 오행은 다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금괴와 곤괴가 교합을 해서 62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2개 내에는 이 원형 이정이 안 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금괴의 개사요 해서 그래서 상술이시는 주역에는 상술이시의 개념이 있다.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 상술이 주역은 형상과 숫자와 이치로서 구성되어 있는 학문이다. 형상, 먼저 형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건기에도 먼저 형상을 말했지 않습니까? 건기에는 하늘의 형상.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태위 새끼는 모세의 형상. 세 번째 이후에는 불의 형상. 이제 형상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맨 먼저 주역을 볼 때 형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상과 숫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숫자냐? 이게 초고냐? 초육이냐? 이게 숫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어떤 이치냐? 예를 들어서 초고는 잠룡이니 무룡이니 했다. 그러면 잠길 잠자와 물룡자가 섰다면 왜 여기 잠길 잠자가 여기 섰을까? 그게 바로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형상과 숫자와 이치를 이 시라는 것은 주역에서 저것이 바로 주역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가 저에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본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에는 형상과 숫자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것을 개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념이죠. 개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무성무, 이 계무성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서로서 용어를 쓰는 말입니다. 점서야 되는 것은 감히 말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점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있냐? 이 주역이라는 학문은 자연 삼라만상의 이치를 얽어놓은 학문이지, 뭐 자연 삼라만상의 이치를 가지고 점서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서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감히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 하면은 점서는 별도로 점서가 있습니다. 점서는 예를 들어서 소광길 선생님의 묘화역수라는 책이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명리라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간접적인 학문. 간접적인 학문이죠. 그런 학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에서 체험이라는 것을 뭐 하나의 뭘 하면 좋을까요? 위안일을 하면 좋을까요? 정신적인 위안일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만은 자연 학문이니까, 예? 이 자연의 모든 심오함을 주역청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비춰놨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작하는 거지요. 자, 이 계무성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겁니다. 계무성무라고 하는 게 바로 시초는 점을 칠 때 활용한 도구죠. 도구. 이걸 가지고 괴를 잡게 한다. 이런 거를 뭐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디냐면은 회사 상경 제11장에 가면 선천, 후천, 상경, 선천, 후천, 하경, 후천 이런 뜻에서 있다. 말고. 자, 그 다음에 참고문을 봅시다. 이 주역의 이제 이 글자의 해설. 그래서 이제 주역에 관한 모든 이제 용어, 특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주자는 두루주라는 글자로서 사망, 육합,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그런 뜻도 있다. 이런 건 뭐 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는 주나라 시대적 의미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역자라 하는 이제 날일자와 달일자를 합성한 그런 글자로서 항시 바뀐다는 그런 뜻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치를 알면 지극히 쉽다는 뜻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주자의 획수가 이 시우 역자의 획수하고 각각 8익이 되다 보니 그래 8로 2, 8, 8, 64, 64, 저 주역되는 64개 그 상징도 된다. 뭐 이런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자는 보편적 의미를 부여하고 역자는 변화적 의미가 있다. 이런 관계로 주역에는 변역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말은 사실은 이게 외국은 학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왜 학자가 할 말이 아니냐면 학자는 제일 얄팍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말이 얄팍하거든. 주역이라 하는 학문은 자연 삼라만상으로 시시 변하는데 거기에서 오묘한 이치를 찾아보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주자가 획수가 8개라고 해서, 또 역자가 획수가 8개라고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곱하니까 88, 64, 64개가 됐다.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학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점에는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주역을 하는 학문이 그렇게 시시콜콜하고 그렇게 이 범위가 좁은 데에 의미를 둔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 교재를 바꿔서 다시 또 강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금 실상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저거 별것도 없는데 저걸 가지고 강의를 하노 이렇게 아마 좀 마음 가지는 분도 아마 계중에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이 학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초학문 이거는요.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별반 의미도 없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게시해 놔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절차입니까? 학문하는 절차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추역을 배우실 분은 추역을 처음 들어오는 기초가 이러니까 추역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된 것이더라. 이걸 아셔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화면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고 모든 글자에 말하는 의미가 있고 그건 뭐냐면은 두루주자하고 시우리자하고 파자를 하니까 두루주자도 획수로 따지 8개고 또 이거 이제 여기를 한 저 글자 시우리자 저 글자도 파자를 획수 8개고 그 8개 2개 곱하니까 88, 64, 64개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역자는 시간적 의미 있다. 물론 여기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낮이 되고 낮이 되면 밤이 되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있고. 그래서 이 주역을 의미하는 그 상해, 간역, 변역, 불역 이걸 다 나눠서 그렇죠. 간역도 있죠. 변역도 있고 불역도 있죠. 안 바뀌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바뀌는 것도 있고 간역에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제 이 천역, 서역, 인역으로서 말할 수 있다. 당연하지. 역이라고 하는 건 수시변역이니까. 수시변역이 얼마든지 천역도 말할 수 있고, 인역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쌀가루를 만들면 가루가 되죠. 그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만들면, 떡을 만들면, 송편도 만들 수 있고, 시루떡도 만들 수 있고, 말이지. 근데 원래 소재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도 수시변역이다, 또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서역이다, 인역이다. 당연히 있는 거죠. 뭐야. 이런 거는 학문을 높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고. 참고문헌이라고 하는 말에서 주역은 무한대의 진리를 함수고 당연하죠. 이 삼라만상 우주에 무한한 진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만 주역하지만 실상 삼라만상 자연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습니다. 있다. 고로 주역에서 쓰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글자에 부수를 많이
말하자면 이거는 위에 보면은 잘된 그 편이 있는 것처럼 저거는 학자의 했는 도리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역이라는 걸 거기 궤, 뭐 건괴, 곤괴, 괴자가 걸괴자거든요. 걸괴자가 본자가 어떠냐면 제방변에다가 이 괴를 썼거든요. 근데 주역에서는 이 제방을 빼버리고 그냥 저걸 걸괴자로 이 글자를 요걸 빼꾸고 말하자면 요걸 빼꾸고 요래가 요걸 가지고 걸괴를 한단 말이에요. 요러한 것이 수역에 참 많다. 요걸 갖다 뭐 흔히들 말하기로 이제 그 비사체다. 그런데 이 비사체라 하는 것이 언제부터 비사체가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아서주면 아마 비사체라 하는 원래 없는 거거든요. 비사체는 없는 겁니다. 다만 있다면은 우리가 흔히 자음법이라고 자음법. 자음법이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편한 영자를 써놔놓고 때로는 차라리 영자를 보아라. 또 임금왕이 붙어는 나타날 현자를 임금왕을 떼내버리고 볼견자를 써놔놓고 나타날 현자로 보아라. 또 예를 들어서 모방자를 써놔놓고 예를 들어서 때로는 그 모방자를 놔놓고 견줄방자로 봐라. 또 모날방자를 봐라.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이 사문이 아마 입고부터는 다 있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번호는 놔놓고 말하자면 번호는 놔놓고 그 말을 이렇게 변어 쓰는 거 이걸 자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오래된 줄 아는데 이 비사체락한 용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문의 비사체가 거기 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치를 대보면 맞는지 이게 참 판단하기 힘이 들더라고. 근데 주역에는 공교롭게도 이 비사체락한 용어를 들었습니다. 쓰자네. 그래서 지금 그걸 예를 들거든요. 괴자는 제방을 뺀 글자를 이치를 걸다는 뜻으로 봤다 이 말이고 그래가지고 사용한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본받을 효자 이 본받을 효자 등거문을 빼버려 간벌이 띄쁜 것을 이 효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 효자나 본 뜻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받는 뜻으로서 사용한다. 그러면 상화를 하는 것도 이거 제방 사람이 띄쁜 글자를 가지고 형상을 해가지고 사용한다. 이제 개사하전이나 이제 일장에 이런 게 참고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해놨는데, 그런데 비사체 용어로 하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그건 비사체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들으시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 굳이 이거 인변을 뺀 이 형상상계를 인변을 넣고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가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이 걸괴자도 이 제방을 빼지 말고 이 상태를 그냥 쓰자 이 말이에요. 굳이 뺄 필요 뭐가 있냐. 아무리 이게 더 있다고 해서 의미가 다를 것도 없고 뺐다고 해서 아니 있다고 있는 거와 없는 거 의미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전혀 의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비사체를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글로서 비사체를 왜 쓰는가? 그 의문점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이 역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기초에 있는가 이래 싶으지만 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온 공부 내용에는 그저 몇 가지의 요점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역을 연구한 분이 인류사의 역을 연구한 사람이 송대 때 우리가 지금 이 한문을 접하는 송나라의 선비님들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이 한문이 어떻게 되었을까? 남성 때, 북성 때, 기라사 같은 그런 학자분들이 이 한문을 전부 다 거기에서 어떤 체계화한 그런 문리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문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할을 보면, 이천유 선생님이나 주문공 선생님이나 이 두 분 빼고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해놓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작 해봤자 역사소설을 갖고 하는 거면, 사마광, 이어름 해놓은 말씀. 헌재도 사기. 그러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말이죠. 가만히 알고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제일 핵심적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글의 색임법, 흔히들 물리라 그러죠. 이 색임법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 그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실과자하고 열매실자는 두 가지 다 열매입니다. 과실과자도 열매지요. 열매실자는 열매지요. 그러면 열매실자로서는 저거 사과다, 저거 배다. 열매로서는 충분히 거기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말로서 과감하게, 과욕이게, 과신이게, 과음이게, 과음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과실과자를 거기다 붙일 때 그 의미 한계가 어디까지냐? 열매 실제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미를 찾을 때 실천이다, 실습이다, 아니 실기다. 이런 것을 또 의미를 부여시킬 때에 그래 이것이 자음에 형성되는 그 범위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역사 때에 역사적으로 주역이 아주 대가이셨던 분이 나오죠. 송원길 선생 아닙니까? 강지혁 선생님께서 이제 이 황구경세 또 주령교 선생님의 세극도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이천 선생님이니 명도 선생님이니 주문공 선생님이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그 저서에 대한 거 소원길 선생님의 이제 그 한국경세 같은 거 또 예를 들어 이제 주문공 선생님과 전의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책을 보면 다 분류가 되는 것이야 알 수 있지만 요거는 핵심적인 주역의 핵심적인 해설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바로 뭐냐. 앞서 말해서 이런 말 할게요. 수천숙계를 하는 데 가면 처음 나온 말이 수는 유보하여 강연코 정길하니 이섭대천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을 말해놓고 맨 끝에 가서 뭐냐면 상육에 가면은 상육은 이부혈이니 유불속직이 삼인이 내하리니 경지면 종길이라 이렇게 회사의 효사를 말해놓고 자활해서 이제 상활의 공자님 한 말씀이 뭐냐면 상활 불속직이 내 경지 종길은 수불당이나 미대실례라.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초구, 구이, 구삼은 3인을 본다 이런 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자연을 이렇게 비춰 볼 때 그 해석밖에 없는가? 말하자면은, 왜? 앞에 회사를 벌써 자연을 말했다. 수천수. 그러니까 중감수하고 중천근하고 합치는 것이 수천수거든. 그러면 중감수도 자연물이죠. 또 중천근도 하늘이죠. 자연이죠. 이런데 우리가 말로 뭘 했냐면 사람 유불속지 3인이냐 유불속지 3인. 그럼 어떤 사람 그걸 보면 유불선이다. 유다 부다 선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맞는 말이 맞는가? 의심가는 한도가 있어야 된다. 자, 좀 시작하겠습니다.